네, 안녕하세요 캠퍼 여러분, 캠장입니다. 캠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 중에 미림사TV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미림사TV 채널에 초대받아서 가서 책 이야기한 것도 따라와서 봐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곳의 촬영이 너무나 즐거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오늘 모실 이분과 연을 맺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든 캠프장 모셔가지고 이분의 삶 이야기 그리고 책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져가지고요. 오늘은 초대석, 오랜만에 초대석입니다. 미ንም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ንም사 해외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저는 미ንም사TV의 독서 클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죠, 사실. 그죠? 되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처음 만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너무 들을 때마다 신기해. 첫 번째로는 제가 종범 작가님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대요. 나 네. 너무 놀랬어. 심지어 방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그 대학생 때 PT스타라는 맞아. 프리젠테이션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호기롭게 우리가 한번 강연을 개최해보자. 그랬죠, 맞아. 근데 중요한 게 강연을 개최하는데 연사에게 드릴 출연료가 0원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모셔야 될까 네네.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동문 작가님 나 해봐? 에이 안 될 것 같아 해봐? 하면서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때 와주셨었죠. 사실 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어요. 보통 그때는 모르죠, 잘. 그게 우리 열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분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맞아. 그리고 저 정도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베풀어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저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 정도의 톨레랑스가 있겠지 생각한 거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사실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마운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월급쟁이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와, 근데 그때 그렇게 무급으로 게다가 우리처럼 이름 없는 단체의 학생들이 하는 강연에 연사로 서로 주말 할애해서 와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미림사TV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점수를 땄잖아요. 이거 쓴다, 어떻게든. 스토리 캠프에 부르면 오시긴 하겠구나. 그때 제가 차곡차곡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모셔야겠다. 지금부터는 제일 잘하시는 거 해주실 시간이거든요. 고전문학 스타터팩 추천 시간입니다. 일단은 고전 영화나 고전 소설이나 이 고전이란 말이 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어렵다, 지루하다, 뭐 낡았다, 재미없다. 근데 저는 고전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고전이 뭐길래 우리는 왜 좋아하는 걸까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쵸. 종범 작가님한테 스토리란 뭘까요? 저는 얘기해요. 그래요? 정리해놨어요, 미리. 뭔데요? 해보세요. 스토리에 대해서요? 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삶을 정수리까지 아주 안전하게 담겼다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한정된 삶을 살지만 네. 이야기 덕분에 나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고전은 예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인생에 머리끝까지 담겼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브리의 토토로가 왜 세계적인 작품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볼 때마다 공통점이 뭔가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특수한 상황에서 하잖아요, 항상. 토토로도 그 나이 때 자매 얘기, 가족 얘기, 엄마 얘기, 아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5,00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거 앞으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 그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붙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떼면 고전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5,000년 전에도 애새끼는 아빠 말을 안 들었다.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 그 말은 미래에도 그럴 거란 얘기야. 보편성이 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담고 있어야 고전이 되는구나. 몇백 년 지나도 읽힐 거라는 이유가 있는 작품은 그런 거잖아. 그럼 그것들은 인간의 가장 에센스를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고전을 좋아하나 보다 싶거든요, 저는.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전을 얘기할 때 저는 그 보편성이라는 말을 약간 개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괄하는 힘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도
이반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스케치라는 작품인데 네. 이게 그 러시아 오뇰 지방에서 이제 그 농노제가 폐지되기 이전에 살았던 여러 인간 군상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랑 당연히 시간도 다르고 러시아라는 지역적인 배경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간 군상들이 얘기를 해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뭉텅뭉텅 모아서 턱턱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개괄이라는 게 대충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한자 그대로 보면. 네. 뭔가 이렇게 뭉텅뭉텅 묶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미니어처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특히나 대륙 작가들이 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보고 넓은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나 그걸 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개괄, 그 개괄을 통해서 보편성을 보여주는 게 있고 인간 샘플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보편적인 주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이 작가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안나 카레리나는 그 흔한 불륜 얘기잖아요. 네네. 그 후로도 그 이전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어 온 불륜 얘기인데 그죠. 이 작가만이 보여주는 그 어떤 색깔과 묘사, 시선, 시선,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있는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전 읽을 시간에 넷플릭스 보고 좀 더 자극적인 거 보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요거는 그래도 좀 허들이 낮을 거야. 이거는 내가 좀 추천할 만해라고 오늘 가져오신 고전 문학 작품 스타터팩. 한번 고전을 읽어볼까 하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저. 근데 저희가 네. 이 코너 시작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왜 입문자 스타터팩을 원하세요? 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들은 워낙 강력해서 소개팅만 시켜주면 알아서 해결할 거야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동이 갈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니까 처음 읽을 때 권하고 싶은 책들이면 제일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였어요. 왜 여쭤봤냐면 네. 제가 수많은 자리에서 그 입문자를 위한 고전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 오셨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민음사 TV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의 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입문자용 도서 이거에 대해서 별 의문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외부 채널에 나가서 어떤 특정한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입문자용이라는 거를 내가 계속 이전에 소개하던 대로 해도 되나? 예를 들면 그 비주류 초대석에 나갔을 때 거기 계신 두 분께 너무 웃겼어요 거기. 입문자용 도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전 입문용 도서를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입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싸우신 뭐 독후감도 그랬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이분들은 비기너가 아니다. 그렇지 사실은 알맹이는 비기너가 아니지. 네,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책을 많이 안 읽으신 것 같긴 했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았지만. 바쁘시니까 네, 책은 안 읽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입문자인지를 판단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문화적인 소양, 그렇죠. 컨텐츠에 대한 감시관, 안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캠퍼분들이 입문자인가?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맞네. 핵심을 찔리셨다. 왜냐면 캠퍼분들은 게임이든 뭐 영화든 그리고 만화든 그 스토리를 즐기고 계세요.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약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 심층의 의미를 분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냥 최근에 책을 좀 안 읽었다고 해서 입문자라고 말하는 거는 허키님, 간지님 입문자 약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내준다. 맞긴 맞네요.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책을 안 읽으셨다면 그 이유는 이런 책이 있는지가 몰라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그 활자 텍스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글맛? 말맛을 모르셨기 때문이지 이런 게 세상에 있는지를 몰라서 못 읽으시진 않으셨을 거다 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추천하는 입문책은 입문책이면서 입문책이 아니고요. 야, 끝내준다. 벌써 오프닝이. 그리고 유일하게 글로써 읽었을 때 그 재미가 더 배가 되는
그런 작품들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 이렇게 납득되고 정합적이면서도 혹하는 오프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너무 좋다. 캠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이미 인무자가 아니지만 비기너가 아니다. 네, 지금 이러한 종류의 텍스트 형식으로 읽을 때 더 좋을 만한 작품들을 가져오신 것 같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문책이라고 하는 두께입니다. 첫 번째. 사냥꾼의 스케치. 그 사냥꾼의 스케치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반 투르게네프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반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어로 불리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문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의 그 투르게네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대 천왕, 러시아 3대 천왕.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작품 자체는 결코 쉬운 작품이 아니에요. 네. 그 예전에 그 러시아의 농노제가 있었을 때 이 작가는 그 대쥐즈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농노를 5,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거야, 실제로. 네.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좀 성정이 날카로운 분이라서 농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막 때리는 걸 보면서 자랐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그 혐오감과 문제의식을 자기가 작가가 됐을 때 작품 안에 녹였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소설 속의 화자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뭐 농노, 뭐 말거관꾼, 뭐 지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일상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연작 단편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연작 단편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가장 좋지만 중간부터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냥꾼의 스케치의 이 많은 글들 중에서 노래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노래꾼들이라는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 대결을 글로 쓴 거예요. 쇼미더머니예요? 그쵸? 랩 배틀을 하는 거예요? 노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가수다 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노래 대결을 노래를 들어야지 재미가 있지. 그렇죠. 그쵸? 네. 노래 대결을 글로 보면 재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러시아의 3대 문호 정도 되면 노래 대결을 글로 봐도 재밌다. 너무 궁금하다, 이 부분은 진짜로. 그리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대결을 해요. 한 사람은 원래 이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23살짜리 제지공장 다니는 청년.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외지인.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파악이 안 됐어. 네. 근데 이 둘이 어떤 지주가 너네 둘이 노래 대결해봐. 이기는 사람은 술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결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대결이 예술의 큰 스타일을 양분해서 보여줘요. 제가 아까 말한 개괄하는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충 묶는다. 노래 스타일의 큰 스타일을 개괄해서 보여주는데 이들이 어떤 스타일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낭독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낭독하면서 기대된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외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외지인은 직업이 도급업자예요. 그래서 도급업자라고 여기에 나와요. 마침내 도급업자는 앞으로 나와 눈을 반쯤 감고 매우 높은 가성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거칠었지만 꽤 듣기 좋고 달콤했다. 그는 이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놀리며 팽이처럼 빙빙 돌리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계속 스며들다가 계속 높은 음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는 노래했다. 다들 온통 집중해서 그 노래를 들었다. 그는 음악의 밝은 사람들 앞에 있다고 느꼈는지 이른바 살가죽을 뚫고 기어 나오듯 필사적으로 불렀다. 대단히 멋진 전조 부분에 이르자 관중 하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만족에 겨운 함성을 질렀다. 모두가 전율했다. 관중들이 작은 소리로 곡줄을 이어 부르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잘한다. 치고 들어가. 악당아. 치고 들어가. 길게 느려. 사악한 놈아. 더 느려. 더 뜨겁게. 넌 진짜 개자식이야. 숙회 같은 놈. 헤로데가 네 영혼을 파괴할 거다.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술집 주인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카운터 뒤에서 탄복하듯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었다. 마침내 관중들이 발을 구르고 종종 걸음을 치고 좁은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이는 기색에 용기를 얻은 도급업자는 소용돌이 치듯 점점 열기를 띠더니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혀를 놀려 지저귀는 듯한 소리와 북소리를 내기도 하고
목구멍을 세차게 울리기도 한 끝에 완전히 지치고 창백해지고 뜨거운 땀으로 흠뻑 젖은 그는 마침내 온몸을 뒤로 젖혀 서서히 잦아드는 마지막 고음을 냈다. 그의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노래에 다들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화답했다. 이런 사람이 처음에 나오고요. 뭐 그려집니다. 야, 역시 러시아 3대 천왕 투르게네프야. 묘사 보기에 중간에 그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욕하는 게 고전스러운 웃김이에요. 저는 우리로 치면 이렇게 와 대박 미쳤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숙회 같은 숙회 놈아. 같은 놈아 헤로데가 어쩌고 이게 너무 나 고전의 정겨움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시읒 비읒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길. 그죠. 이제 이제 이렇게 외지인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 이제 이 동네에서 원래 잘하던 그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은 야코프예요. 야코프. 야코프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침내 야코프가 얼굴을 드러냈을 때 그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내리뜬 속눈썹 사이로 눈이 보일 듯 말 듯 반짝였다. 그는 깊이 숨을 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첫 음성은 약하고 고르지 않았다.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같지 않았다. 어딘가 멀리서 우연히 방으로 날아든 것처럼 들리는 소리였다. 종이 울리는 듯한 그 떨리는 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술집 주인 니콜라이 이바니치의 아내는 몸을 꼿꼿하게 폈다. 이 첫 음성에 이어 더 견고하고 느린 하지만 여전히 현처럼 떨리는 듯한 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을 세게 튕기는 소리가 울리더니 빠르게 잦아드는 마지막 여음과 함께 노래가 흔들리는 듯했다. 두 번째 음에 이어 세 번째 음이 나오면서 곡조가 점차 열기를 띠고 확장되어 가더니 비통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목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떨리듯 울리는 그 목소리는 약간 지친 것처럼 들렸다. 심지어 처음에는 병색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깊은 열정, 젊음, 힘, 달콤함, 매혹적일 정도로 무심하면서도 구슬픈 애수가 있었다. 러시아인의 진실하고 뜨거운 영혼이 그 안에서 울리며 숨쉬었고 듣는 이의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으며 러시아인의 마음속에 있는 현을 정확히 집어냈다. 노래는 점점 자라나 흘러넘쳤다. 야코프는 환희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는 이미 겁을 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복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떨지 않았다. 그는 경쟁자와 우리 모두를 완전히 잊고 노래했다. 하지만 파도가 헤엄치는 건강한 남자를 떠받치듯 우리가 침묵 속에서 보인 열정적인 관심이 그를 지탱해주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술집 주인의 아내가 창문에 가슴을 대고 울고 있었다. 야코프는 그녀를 빠르게 흘낏 쳐다보고는 더 낭랑하고 더 달콤하게 노래했다. 술집 주인은 고개를 숙였고 깜빡이는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완전히 감동한 다른 관중들은 입을 멍하니 벌리고 서 있었다. 야코프가 마치 목소리가 망가진 것처럼 아주 가늘고 높은 소리로 느닷없이 노래를 끝내지 않았다면 모두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풀려났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함성을 외치지 않았다. 심지어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그가 더 노래를 하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눈을 떴다. 우리의 침묵에 놀란 듯 뭔가 묻고 싶은 눈초리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술집에 있는 것 같다. 와. 이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태도와 그 곡조를 묘사하는 문장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 관중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막 욕을 하면서 식탁을 탁탁 치면서 얘기를 하고 발을 구르고 막 하지만 또 어떤 거는 진짜 숨을 죽이고 끝났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큰 두 가지 양태를 딱 드러냈어요. 개괄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끝내준다. 다른 단편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요. 굉장한데?
이 개괄하는 힘을 가진 작가가 투르게네프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작품에서 이제 그런 인간 군상들,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네네. 특히 저는 이 단편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캠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그래 이거는 글로 읽어볼만 하겠다. 그러네요. 캠퍼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고 영업이 돼버렸어요. 저. 네. 만약에 캠퍼분들 중에서 소다 마사히토의 스바루 1999 구조대의 작가죠. 스바루라는 발레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 그 스바루라는 발레 만화 발레 보시면 네. 이것처럼 창작을 하는 것의 극단을 보여주는 어떤 한 천재 얘기거든요. 네. 무음으로 춤을 추는데 관객들이 오케스트라 너무 큰 거 아니야? 봤는데 아까부터 아무도 연주하고 있지 않았어. 오, 소름. 그런 게 무서 나오는데 아, 너무 그 두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야코프 네. 야코프의 묘사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러시아 얘긴데도 지금 우리 가수 중에서도 약간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첫 번째 스타일 기교로 조져버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 뭐 김나박이 나왔어. 끝났어. 근데 두 맞아, 번째에서 이소라. 아 정확하게 현을 짚어냈다. 그 말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툭 건드리는. 내 가운데 탁. 네, 와 라이브 가면은 사실 이 두 가지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네, 공연장에서. 그죠. 근데 나 이 책 이렇게 소개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 읽어보시면 하다. 네, 캠퍼분들이. 야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글맛을 좋아하실까. 이런 번역서도 너무너무 좋지만 아마도 우리말로 된 고전소설의 글맛이 네. 어쩌면 가장 직관적으로 캠퍼분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전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네. 박원순 선생님을 할까? 하다가 네. 아니야. 캠퍼분들은 약간 비주얼 감성을 좋아해. 그래서 네. 너무나 걸출한 우리의 작가님 강신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해했어요. 비주류가 아니라 그거요. 이 게임 알면 너 좀 내가 인정해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만화도 봤어? 아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비주얼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그거요. 뭐라 그럴까? 코어 부심? 코어 부심이라고 그러는데 나 이 정도까지 코어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심이 있어요. 강신재 작가님 좋아해? 너 글 좀 많이 읽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입니다. 맞아. 그런 맥락이에요. 여기까지 알고 이 정도를 좋아하시면 아마 두루 많이 읽은 네, 결과 여기까지 네. 오셨겠구나라는 느낌이잖아요. 캠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이렇게 골랐어라고 하면서 제 배우자한테 이걸 읽어봤어라고 했거든요. 국문과를 나왔어요. 모르겠는데 라고. 아 진짜. 국문과 졸업한 사람도 모르는 예.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젊은 느티나무. 네, 젊은 느티나무라는 작품이고 이것도 이제 단편집인데 네네. 이 강신재 작가님이 이렇게 수식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 이상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 그 당시 활동하실 때 어쨌든 20세기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던 상황에서 근데 이상한 여자들 뭔가 살짝 똘끼가 있고 좀 돌아버린 여자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작가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느티나무도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이 있지만 네. 그 똘끼 있는 여자아이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이거든요. 네. 제가 도입을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 작품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 아이가 말하는 그가 누굴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벌써 기대돼.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라고 할 순 없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욕실로 뛰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때면 비누 냄새가 난다. 나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의 표정이나 기분까지라도 넉넉히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다.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는 성큼성큼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아무렇게나 안락의자에 주저앉든가 창가에 팔꿈치를 짚고 서면서 나에게 방긋 웃어 보인다. 무얼 해?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아들인가요? 오빠인가요? 제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오빠거나 아들이거나 남편이면 어떤 소설이 되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분들은 잠깐만요. 그래요? 의붓 오빠예요. 의붓 오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네네. 그 새 아버지한테 장성한 대학생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오빠를 좋아하는 18살 소녀의? 네,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내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 작품의 첫 문장이었구나. 네. 그 심지어 그것도 금지된 사랑의 첫 문장이구나. 금지된 사랑의 첫 문장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너무 그 아이의 네. 원초적인 마음과 그 심리를 아주 톡톡 튀는 문체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읽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 이게 이 여자의 시점에서 쓰인 게 아니라 네네. 오빠의 시점에서 쓰였었다면 네네. 과연 이렇게 마음 편히 읽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아이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재미있게 이 문장들을 다 즐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는 그로부터 나를 숙희라고 쉽고도 간단하게 불러오고 있다. 그 오빠가 헤이 숙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 관대하였다. 지나칠 만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할 만큼. 그러므로 그가 이즈음 내 방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한다거나 손 같은 데에 약을 발라달라고 하게 된 것은 나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변화인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내 편에서는 그를 오빠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얘가 계속 마음을 그러네. 키워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행보를 벌이게 될까가 너무 궁금하고 벌써.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오빠가 네. 꼭 방에 와서 자기한테 간식을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냉장고에 열면 있는 간식을. 여기 와서. 게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부잣집 아저씨랑 재혼을 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거기 가서 달라고 해도 되는데 꼭 내 방에 와서 이렇게 과자 달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먹고 가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해? 그냥 안심 짜파게티 끓여 드릴 텐데, 주실 텐데, 주방에 가면. 차돌박이 짜파게티 끓여 주실 텐데. 왜 나한테 와? 헤이숙, 이거 뭐야 또? 헬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름을 반만 부르네? 이건 친근감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빠가 콜라를 먹고 나가면 그 컵에 꼭 입을 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보면서 기업이 안 맞는 스쿠터 같이 울렁울렁, 꿀렁꿀렁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장으로 읽는 맛이거든요. 맞아요. 미치겠다. 근데 이런 문장 맛이 굉장히 살아있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빠 친구 중에 나를 한 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브 남주. 서버 남자가 나왔어. 근데 그 남주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내가 방에 놔뒀는데 오빠 봤어. 어느 날 방문 열었는데 오빠가 그걸 읽고 있는 거야. 메인 남주가 봤다. 근데 오빠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도파민 터지네. 그죠? 도파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 장면의 묘사가 오빠의 목소리예요. 네. 어딜 갔다 왔어. 낮은 소리에 힘을 주고 말한다. 점점점점점점. 편지를 거기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그는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내 얼굴이 그 가슴에 닿을 만큼 가까이 섰다. 점점점점점.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죽어도 말을 할까 보냐고 생각했다. 벼랑간 그의 팔이 쳐들리더니 내 뺨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화끈하고 불이 일었다. 대번에 눈물이 빙글 돌았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어머나. 나는 멍청하니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연회색 셔츠를 입은 지수가, 그 편지를 준 그 오빠, 숲새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수가 풀벌레를 털어주던 자리도 손에 잡힐 듯이 내려 보였다. 전류 같은 것이 내 몸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오빠 이름이 현규거든요. 현규가 그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을.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꼬부려 붙였다. 소리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와. 이거 진짜. 사실 이게 통속을 넘어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안 되는 작품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아하게 표현한다고? 그게 심지어 지금 이제 벽치기도 아니고 뺨치기까지 갖고
근데 텍스트에서 이렇게 담아내면 갑자기 그게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야가 돼버려요. 이게 고전인 것 같아요. 맞아. 와, 설득이 돼요. 그 오빠가 나간 뒤에 새우처럼 몸을 꼬부리고 내 몸을 돌고 있는 그 환희의 분류가 조금 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근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오빠가 그토록 자기를 잃은 까닭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나를 좋아했던 거야? 나 혼자만 해봐. 아, 일방통행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이런 식이구나. 웬일이야. 이게, 야, 내가 고전 가져오라 했더니만 거의 아침 드라마급의 도파민을 들고 와서 막 폭격하시네, 이분. 장난 아니다. 다시 한번, 강신재 작가님의 젊은 느티나무.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이상한 욕망을 다룬 작품들이 있는데 네네. 그 여성의 시점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고 네. 발칙하고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네. 그런 문장들을 따라 읽으시면서 아 진짜 이거 내가 옛날에 교과서 좀 읽던 시절에 너무나 사랑했을 법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고전이란 말을 되게 좁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한국 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같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되게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캠퍼들 지금 이미 지금 구미가 돈다. 고전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가장 힘을 줬다고도 할 수 있는 네. 그 이유는 캠퍼분들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식격 말하면 안 읽을 것 같아서. 하지만 반드시 다 들어봤어요. 그니까. 안 읽어본 사람도 다 알고는 있을 것이다, 캠퍼들은. 그치만 인간실격을 제가 소개한다면 그거는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인간실격이랑 설국 이런 것들은 다 알아. 근데 읽어본 사람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 아니라 다자이 오사무의 스가루를 갖고 왔어요. 아, 기술변형 휘어붙이기인가요? 그 작가의 스가루. 왜냐면 이게 근본이니까. 아, 근본. 이게 다자이오사무 근본이에요? 네. 제가 분석한 캠퍼분들은 대표작이 아니라 근본을 읽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인간실격은 베스트셀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인간실격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일본에 다자이 오사무 검정고시라는 게 있대요. 다자이오사무 검정고시요? 이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시험이고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치고 있다고 하는데 미치겠다. 거기에 나오는 작품은 인간실격이 아니라 스가루입니다. 야. 왜냐하면 이게 가장 자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해리포터 그 검정고시도 있거든요. 네. 반지의 제왕 시험도 있대요. 다 있어요. 다자이오사무도 있구나. 다자이 오사무 검정고시를 보려면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왜 이게 근본이냐고 하면 스가루가 다자이 오사무의 고향이에요. 다자이 오사무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던 때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출판사에서 신풍토기 총서를 기획하고 있는데 신풍토기 총서. 이제 유명인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 고향에 관한 어떤 기행문을 쓰는 이제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자이 오사무 당신도 스가루에 가서 이제 한번 글을 써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학교 이후로는 쭉 도쿄에 살고 있던 다자이 오사무가 이제 오랜만에 스가루를 여행하면서 쓴 작품이에요. 네, 여행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기행 소설이죠. 네네네. 근데 그때 다자이 오사무의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가 대학교 이후로 계속 도쿄 살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를 도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부터 대학을 다니고 수도권에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그런 경우 은근히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거제 사람이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있죠.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도쿄살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나는 여기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한창 지쳐 있을 때쯤 떠나는 여행이고 이 여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총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그 3명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으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했던 닭장소년. 닭장소년. 닭장 치던 소년.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절친. 동네 베프? 네, 고향 동네 베프. 고프, 학교 베프, 절친. 근데 여전히 그 고향에 살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려서 나에게 책을 읽어주던. 그러니까 내가 한 3살 때 14살이었던 나의 유모. 그러니까 유모가 아니라 하녀 이렇게 생각하면 날 돌봐주던 어린 그죠, 하녀. 그죠. 닭해. 그러니까 이제 닭장소년, 친구, 하녀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두 번째 친구랑 오늘 그 닭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자기가 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기 전에 도쿄에서부터 편지를 썼었어요. 네. 이제 내가 갈 건데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쓴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절대 마중 나오지 말고. 무리하지 마라. 이것저것 준비할 거 없고, 부담스러워 할 거 없고, 그냥 이제 다만 내가 그 사과주랑 그 게가 먹고 싶으니까 그것만 좀 준비해놔줘.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스가루의 어떤 특산품인가 보죠? 네, 그거를 먹고 싶어. 좀 그거나 먹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부산이랑 다른 분위기네. 거기는 갈 때 이렇게 하면 혼나거든요. 야, 풀코스로 준비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가루는, 근데 그게 정확한 부분이에요. 야. 사실 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도쿄 사람이 된 거예요. 폐를 끼칠까봐 걱정하고 있는 나. 폐를 끼칠까봐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착해보니까 딱 친구 집 마당을 들어갔는데 밥상 위에 개가 쏟아져 밑으로. 존내 많아. 걔가 존나 많은 거야. 도쿄 사람들은 딱 먹을 만큼만 좀 약간 모자란 듯이 준비해야 되는데 개가 막 쏟아지는 거야 바닥에.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주는 드럼통으로 났나요? 근데 꼭 사과주여야 돼?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사과주를 안 좋아해. 뭐야 그럼? 근데 나는 전통주나 맥주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도쿄 사람이 돼서 그게 비싸니까 그냥 싼 사과주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네. 근데 얘가 나 사과주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맥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둘이 이제 탁 마음이 땡큐. 야 그래 내가 사실 사과주 말한 거는 말이야 너가 부담될까봐 그랬는데 말이야 이 인사로 그냥 둘 사이에 그 십수년간 있었던 그 벽이 무너지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개재밌네. 네. 사실 나 도쿄 사람이 됐던 거였구나도 발견당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 느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가로 인해 애정 표현은 약간 물로 희석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버거운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 원액이다? 원액. 왜냐하면 이 스가로 사람들은 상대가 당황할 정도로 푸짐하게 대접하고 질릴 정도로 권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도쿄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심하죠. 이제 사양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싫으면 사양할 수 있도록 서울 깍쟁이 굉장히 있었어요. 배려하잖아요. 도쿄 깍쟁이. 작가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섭외 문자도 상당히 도쿄 저희 섭외 문자는 완벽히 서울 깍쟁이의 문자예요. 조심하면서 어느 순간에도 빠질 수 있도록 열어놓죠. 맞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쓰셨어요. 너가 얼마나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성향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신 거예요. 준비를 위한 준비를 엄청 해서 보냈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사실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자의 오사무도 그런 식의 화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 것처럼 도쿄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꽃게는 식탁 밖으로 막 떨어지지. 게다가 먹으라고 막 계속 권해. 막 배 터질 것 같은데 질릴 정도로 권해. 진짜 근데 크다. 이 순간 이게 진짜 스가루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도쿄살이가 힘들었는지를 알겠다. 네네. 이 겸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호의를 줬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내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내가 스가루에서 자랐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되게 좋은 기획문이네요.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과 그쵸. 그 지역에 대해 소개하는 게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어요. 야, 신기하다. 게다가 킥은 마지막에 다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다케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자기를 돌봐줬던 하녀잖아요. 겨우 10몇 살 차이가 났었고 내가 8살 때 내가 다케를 너무 의지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케가 시집 간다고 얘가 안 보내주면 어떡해. 얘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는 사이에 몰래 다케를 빠져나가게 해요. 나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그 다케와 이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 다자의 집착남이었네. 8살짜리니까 엄마 대신에 나를 돌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 네네네. 하는 가장 간단한 원리를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누나였던 거 사실 누나에 가까운 그치만 항상 엄마라고 불렀던 다케였는데 제대로 만나는 이별이 없이 그냥 어느 날 밤에 사라져버린 엄마인 거예요. 얼마나 상실이 컸을까? 그게 얼마나 상실이 컸었으면 이 기획문을 쓸 당시에 30대 중반인데 그 다케를 찾아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걸 알아요. 이 만남이 어쩌면 너무 내 입장에 자기 본위에 오바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케가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30대 아저씨 돼서 왔는데 너무 보고 놀라는 거 아니야? 그분은 이제 여사님이야, 시인이네. 그리고 자기 가정이 있을 텐데 과연 나를 보고 반가워해 줄까? 근데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받아온 주소의 집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 오늘 그 집 딸 운동회라서 학교 갔어. 운동장에 있을걸? 거기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순간 딱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은 다케가 집 안에서 나오면 알아볼 자신이 있었어요. 1대1의 만남이니까. 그렇네. 어. 근데 지금 군중 속에 있을 거예요. 군중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져서 자신감이 팍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 상황이 딱 객관적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나 이상한 사람 됐어 지금. 나 그리고 근데 되게 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혼잣말인데 아무리 키워준 부모라고 해봤자 노골적으로 말해 고용인이다. 하녀가 아닌가? 그럼 너는 하녀의 자식이냐? 남자가 나이살 먹고선 옛 하녀를 그리워하며 한 번 만나고 싶다느니 뭐라느니 네가 이 모양이니까 넌 글렀다는 거야. 형들이 너를 천박하고 사내답지 못한 녀석이라고 한심스레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개 오버해가지고 지금 위약 떨고 있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계속 지금 두드려 패고 있는데. 왜냐면 이 만남이 한 번 틀려지니까 순간 객관적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혼자 타임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의 가려고 마음을 먹다가 한 번 더 이 집을 보는데 근데 자물쇠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 딸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약을 가지러 잠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케와 다케 딸을 만나게 되는데 다케 딸에게 그 10대 소녀예요.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희 엄마를 만나러 왔어. 근데 딸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 순간 이 모든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이 싹 녹아요. 다 알게 됐네. 그러면서 뭐라고 혼자 말하냐면 나는 하녀의 자식이다. 아 그래 나 다케의 자식이다. 탈룰라. 그리고 얘는 내 동생이다. 막 이래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탈룰라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된 거예요. 자식이다. 왜냐면 날 못 알아보면 어쩌지?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면 어쩌지? 날 보고 놀라면 어쩌지? 이 걱정이 갑자기 몰려왔다가 다 사라지니까. 얘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다케가 자기 딸에게도 내 말을 했었다는 거잖아.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괜찮아진 거예요. 와, 나 진짜 끝내주는 설명이다 이것도 근데. 와. 그래서 이제 딸이 자기 엄마한테 이제 자기를 데려다 주는데 그렇게 다케랑 운동장에서 맞나요? 운동회가 한창 되고 있는 운동장에서 마주해요. 근데 이 다케가 유별나게 반기는 기색도 없이 그렇지만 유별나게 불편해하는 기색도 없이 자기를 맞아줬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회 한쪽에 있는 천막에 앉아서 달리기 같은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어떤 만남은 재회는 뭐 부둥켜 안고 드라마틱하게. 뭐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어색해한다거나 이 중 하나였는데 그냥 같이 앉아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듯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같이 달리기를 보거든요. 3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다자의 오사무가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 순간 이 화자가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다케를 어머니로 기억하고 그렇게 오랫도록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았다. 우리의 친모, 그러니까 생모는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되게 고상한 분이셨는데 그분 옆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다케 옆에 있을 때 달콤한 방심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엄마라는 건 달콤한 방심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기행문의 어떤 절정? 고향도 나를 방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향이라는 건 달콤한 방심을 주는 곳이지. 엄마도 나를 방심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기행문에 어떤 정수가 있는 그냥 다케 딸, 자기 이렇게 운동회를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사실 고향에서 길을 잃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내비 없이 운전을 하게 되는 순간 그 동네가 우리 동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내비를 안 켜는 순간. 내비를 보면 그때까지 남의 동네인 거예요. 왜냐면 전 서울 사람이라서 고향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고향 개념이 없는데 이걸 들으면 고향이라는 곳을 갖고 싶다는 마음 혹은 나한테 지금 고향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장소가 둘 다 동시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획문인 거지. 맞아.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사실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있어요. 그 인간 실격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 문장이 이거잖아요. 나는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그 다자요사문 문학의 핵심이 부끄러움인데 네. 그럼 왜 부끄럽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이 책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자요사문 스스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피고용인이었어. 피고용자였어. 우리 엄마 아빠가 고용한 사람들. 그 닭장 소년도 그렇고 닭해도 그렇고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피고용자였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들을 고용했던 돈은 고리대금업이라는 아주 떳떳지는 못한 방식으로 번 돈이었어. 네. 여기서 오는 모순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거든. 그러네. 선택하지 않았지만 원주처럼 붙어 있겠네. 네네. 부끄러움의 이유를 밝히는 작품이면서 네. 그 다케와 떨어지는 벚꽃 아래에서 하는 대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너무나 여운이 남는 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캠퍼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미 쓰가로 갔다 한번. 쓰가로 갔다 왔어 벌써. 야, 끝내준다. 뭐 이렇게 뭐 그냥 만난 사람 2명 가지고 이렇게 왜 좋은 글들은 좋은 문장들은 하나만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 구조도 다 하나만의 기능을 안 하네요, 확실히. 그 세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이 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아 이거 진짜 괜찮은 작품이다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캠퍼들에게 아주 걸맞는 세계의 작품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에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좀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진짜 보람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네, 왜냐면은 네. 스토리 캠프는 언제나 뭘 표방하냐면 놀이터 개장을 표방하거든요. 네네. 왜 좋았다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10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스토리 캠프에 대한 혜진님의 기억이 되게 좋아지실 것 같아서 네, 대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팬들이 조금씩 그 토크 사이에 묻어 있는 혜진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시간을 통으로 써서 자기 얘기하는 혜진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는 보통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저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책 편집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커리어부터 물어보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훨씬 더 옛날, 완전 옛날,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본인 기억, 최초의 기억, 여기까지 가거든요. 네. 책이라는 게 내 안에 처음 들어올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기 얘기하려면? 저는 처음에는 물론 책도 엄청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지만 그게 제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이랑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3월 1일에 동국대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만해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그 대회에 나갔었어요. 나가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상을 탄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매년 갔었던 게 어떤 이유였냐면 한 번은 이제 제 여동생이랑 이제 저녁이 다 돼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겠죠. 강당에 앉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1등상인가 2등상을 탄 어떤 남학생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제 동생이 헉 놀라면서 언니 나 쟤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여동생이 이제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는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는 친구였던 거예요. 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써봤으니까 얼마나 잽이 안 되는지 알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엄청 존경하는 언니도 잽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와. 근데 걔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동생이 와 언니 쟤 진짜 대단하다. 쟤 저렇게 멋있는 애였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약간 제가 글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던 친구가 진짜 그 펜 하나로 세상에 어퍼컷을 날리는 그 장면을 본 것 같은 와. 전율이 저한테 있었어요. 장면이네요, 저 장면. 멋진 장면이에요. 네. 네. 뭔가 그 시절의 그런 동경이 되게 기억이 나요.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행사장마다 가던 어떤 10대 때 친구들이 기억나고 너무 춤과 노래에 미쳐가지고 버스킹하러 길거리를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데 혜진님은 문장이라는 것에 외료가 돼서 문장을 늘 먹다가 하루 뱉어내기 위해 갔던 날이 3월 1일이었던 맞아요. 거군요. 대학생 때 얘기 어디 가서 해보신 적 많이 있으세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흑역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정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대학생 때 열심히 했었고 너무너무 문학 좋아서 복수 전공하면서 뭐 독일도 갔었고 그리고 뭐 PT 스타 같은 PT 거 스타도 이렇게 했었고. 뭐가 열정적으로 뭐 예. 활동을 하고 막 뭐가 이렇게 레주메에 쓸 게 많은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궁금한데 왜 야사라는 게 너무 궁금하다 갑자기. 박혜진의 대학 시절 야사, 20대 야사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이 팬들이. 아 너무 귀하다 이거. 엄마 아빠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세요? 그 야사라는 게 차라리 뭔가 천방지축 모험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모험담처럼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말 못한 이유가 뭐냐면 20살 때부터 25살 때 한 5년 정도가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었던 아 20살부터 에. 25살까지가 제일 깊었던 우울의 시기가 한 2, 3년 있다라고 치면 그때는 거의 매일매일 울었던 거예요. 괜히 여쭤본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그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아, 왔는데 네네네네.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안 온 날이 며칠이었지? 없었구나 하고 일단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어느 날 네이버 그 초록창 네. 포털을 보다가 무슨 우울증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네. 거기에 무슨 일러스트가 붙여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이에요. 사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얼굴이 파란 어떤 사람의 굉장히 우울한 얼굴을 그린 일러스트였는데 네. 좀 끔찍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내 마음의 자화상이다. 네. 저는 그 시절에 누군가에게 100%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친해졌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의 뒷면 같은 거잖아요. 네, 네. 온전히 항상 있지만 딱히 어. 보여주지 않았던 것까지 같이 주고 싶은 마음. 네. 되게 징그러운 지네가 있는데 나는 이제 그걸 남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어. 그게 뭐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군가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근데 그거를 뭔가 말해주고 싶다라는 의무감과 아, 말해서 이해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친한 사람이 저한테 근데 있잖아 너랑 너무 친하지만 사실 내가 잘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있어 라고 말해도 네네. 그렇게 섭섭하지 않은 게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이해갑니다. 아시겠지만 문화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순간은 취약함을 공유할 때잖아요. 나 그래서 그걸 이해하거든요. 나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 이런 면도 있다는 거 저는 보여주고 싶어. 도로명 주소 번지 번호까지는 알려주고 싶어. 호수는 곤란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들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25살 즈음부터 저는 약간 안정 구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의학적인 도움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배우자가 또 직접적으로 하나 도움이 됐던 건 네. 제가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휴먼한테 화를 내본 거예요. 너무 귀하다. 박혜진이 화를 내. 근데 같은 종족에게. 혹시나 올감을 정말 깊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바깥으로 가야 될 어떤 감정 표현을 계속 안으로 삼키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마음의 동질감이나 연민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남편 만나고 나서 그 화가 그냥 나는 상황에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적절한 감정 표현을 그 자리에서 하면 네.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아. 이거를 배운 거예요. 네네네. 저 심리학과잖아요. 네. 배수구 뚫었을 때의 최초의 증세? 어떻게 돼요? 일단 소리로. 막 알죠? 그다음부터 이게 쫙 나가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게 상황이 벌어진대요. 근데 그 배수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화하다. 저는 이제 심리학과에서 교수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배우자께서 배수구 처음으로 청소해준 것 같아. 뚫어줬구나. 전 항상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선 집에 가서 내 잘못인 것 같아. 그 소통을 잘 못하는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숙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저를 탓했었는데 이번엔 너의 탓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또 하나 뭔가 혹시 저같이 약간 우울감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편이자 절망편일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 10년마다 돌아온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서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30대 초반에 되게 긴장했어요. 올까봐? 또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왔어요. 네. 약간 왔어요. 심지어는 이제 출산 이후에 출산과 결부돼서 산후 우울증처럼 와가지고 또 약을 먹고 또 상담을 받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죠. 그래도 20대 초반보다 나았어요. 점점 작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오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웹툰 작가분들은 약과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실제로 수면과 우울증 두 가지는 약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전하고도 건강한 사용처로 이미 자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일스톤들이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있고 이 과정들 그 모든 순간들에 그때는 인식을 못 하셨겠지만 돌아켜보면 문장들, 책들, 문학이라는 것이 결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으세요? 뭐 그 모든 것이 뭐 하나의 점을 가리켰어 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회사에 왔다고 생각해요.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음사도 출판사고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순적으로 가치 출판이라는 것도 해요. 돈이 되지 않을 게 뻔한 책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책을 소개해야 해. 대한민국에 이 책이 있어야 돼. 네. 번역해야 돼. 라는 사명감으로 출판을 하는 책들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민음사는. 근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네. 이게 약간 저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는 돈을 좋아해요. 돈 많이 벌고 싶고 네.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그 추구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돈으로 뭔가 결정하는 것보다 재미로 결정할 때가 훨씬 많고 이제 그런 약간 모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넌 진짜 돈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야, 나 주식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면은 친구들이 이제 너 포트폴리오 봐봐. 이러면은 혜진아, 이거 왜 샀어? 스케쳐스 왜 샀어? 이거 내가 신어봤더니 편해. 막 켈로그 왜 샀어? 이거 먹어봤더니 맛있어. 근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너 진짜 바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적금 통장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그게 통째로 주식으로 가요. 나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그게 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하나도 불안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민경님이 막 맨날 막 화를 내요,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지. 여기 돈은 남겨두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한 푼도 없이 다 넣으면 어떡해. 근데 그냥 다 넣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돼도 크게 뭐 슬프거나 좌절하지 않고 네. 딱 한 번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사를 했으니까 저도 네. 이사를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쵸. 그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하나 플러스였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민음사 편집부 비품 담당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없는 걸 사야 돼가지고 그 탕비실에 갔다가 커피를 하나 먹었는데 원래 여기 없었던 커피 브랜드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일리 커피였어요. 일리. 그래서 내가 이제 일리 주식을 사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일리 주식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전압적이야. 갑자기 그게 어느 순간 고공행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일리에 뭔 일 있나 봐. 역시 워렌 버핏이 맞았어.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네. 근데 일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라이 릴리였던 거예요. 그게 꼭 로고를 같이 옆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리 커피랑 일라이 릴리랑. 근데 그게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마운자로라고 먹으면 살이 빠지는 그런 신약이 있어요. 그 다 알죠 이제 네, 그거. 네. 네. 그 약을 만든 회사였던 거예요.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그 약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들어갔구나. 네,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30% 40%막 오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긴다. 그게 올해 제가 판 주식 중에 유일하게 흑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 뒤쪽에 있는 피디님 두 분 다 빵 터져서 지금 배 잡고 웃고 있거든요. 나 너무 웃기다 진짜 미치겠다. 그게 유일하게 제가 소 뒷걸음질 치다 걸린 거 그게 유일하게 흑자였고 나머지는 진짜 다 파란색이에요. 난 박혜진이라는 사람의 그 상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구나. 이상하게 고쳐야 아니 되고 헤르만 헤세가 키우면 이렇게 된다. 도스토옙스키가 키우고 호메로스가 키우면 이렇게 된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민음사의 편집자가 됐는데 저는 항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원래 갖고 있던 직업의 상과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업인으로 살 때의 초창기 경험은 보통은 일치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떠셨을지.
전 사실 출판 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건 나에게 맞는 직업이 아니다. 어떡해. 교정 교열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그게 지금도 어려워요. 네. 제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에도 어떤 텍스트의 교정 교육을 보고 계셨거든요. 맞죠? 계속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한 거 아니야? 계속 보고 또 보고. 근데 내가 보고 나면 팀장님이 보고 나서 또 고칠 게 나오니까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바닷가에 한번 갔다 오면 모래 털었는데 왜 계속 나오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고, 이것도 여기서 처음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처음 한 3, 4년간 네. 정말 퇴사 생각?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이직 생각? 예. 또 제가 그렇게 한창 방황할 때 그 교육기관에 합격을 했어요. 건명원이라고. 네. 그 삼청동에 어떤 서당이 하나 있거든요. 서당이요? 서당이 팀장님 계신 있어요. 거예요? 그 시기는 저한테 사실 엄청나게 열등감을 주었던 1년이었는데 왜죠? 너무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거기? 너무너무 굉장한 친구들이 많았고, 어느 날 진짜 엄청나게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에 어렵게 돌아와서 지하철 타고 돌아와서 순간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 이게 내가 무슨 대학원처럼 학위를 주는 공부도 아니고 그죠. 도덕경 라틴어 배운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맨날 회사에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미리 나와가지고 여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맨날 우울해지고 이 수업만 끝나고 나면 난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놀이터에서 한 번 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빡 있을 때는 보통 놀이터 근에 앉아야 되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지만 이제 그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하는 대학생 친구들이랑 다녀야 되는데 나는 그들만큼 열심히 과제를 해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들보다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결국 내가 이 열등감을 느끼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울면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라는 자문에 대한 답은 나왔으니까 아무튼 끝까지 가셨던 거였잖아요. 못남을 참자. 나의 못남을 참자.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빠져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거기서 내가 듣는 이야기가 너무 이 세계에, 별 세계에 엄청난 것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걸 듣는 걸 만족하자. 이거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일단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듣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 중간에 또 한 번 시험을 봐서 이삭 털기를 하세요. 아, 진짜요? 이삭 털기 할 때 떨어지지 않은 거. 아, 그러네. 그때 또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 번 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면 박혜진이지.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또 간신히 또 버텼어요. 뭔지 아시죠? 그동안 마이너스 쌓였든 뭐든 나 PT로 또 내가 한번. 많이 깎였었는데 또 PT로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삭 털기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완주를 하자라는 것에 목표를 뒀기 굉장하네요.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하네요. 결단이 듣기만 해도 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끝까지 도움될 만한 코어 근육 중에 하나가 그때 배운 것들일 거란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권명은 빛을 세우잖아.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되겠어. 열등감? 솔직히 말하면 수치심을 겪었던 경험이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와서 되게 힘들다고 느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약간 수치심이었어요. 왜냐면은 딱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나도 나름 좀 문학 좀 했었고. 그쵸. 나 학회장이었고. 헬바네스 딸인데. 교수님이 내 발 붙잡았어. 대학원 오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다 너무 책돌이 책순이에요. 왔는데. 점심시간에 하는 얘기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약간 이거 충격이다, 근데. 그냥 팀장님이랑 차장님들이랑 뭐 다른 분들이랑 하는 그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막 기억을 해요. 무슨 작가가 있다고? 막 와서 막 검색을 해요. 네. 외국어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외국 이름이니까. 뭐야, 못 알아들었어. 오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 야. 이제 회사 분들 사이에서 느끼는 열등감도 있었고, 그래. 또 항상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작가님, 교수님들, 되게 또 바짝바짝 빛나시는 분들이잖아요. 평생 공부하시고 평생 글 쓰시고 그러네. 자기 세계가 있고 이런 맞아요. 분들 만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직장인 1인데 또 저 사람은 너무 좋아 보여.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있었고. 종합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였군요, 초반에.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3년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리고 건명원에서 그냥 거의 건포도가 됐어요. 마지막 습기까지 다 빼앗겼어요. 건포도가 됐대. 근데 정말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후에 비슷한 일이 있어도 음. 잘 넘기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한번 체내의 수분을 한번 싹 빼가지고 건포도가 되는, 쪼그라드는 그 자아를 좀 이렇게 좀 작게 빈약하게 만드는 시기를 거쳐보는 게 나쁘지만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믿음사 들어와서 그냥 엄청나게 깨졌고, 내가 하는 생각은 항상 남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면서, 솔직히 말하면 건포도도 약간의 내려놓지 못한 과정이 있다. 아, 그래요?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30살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그래도 품격이 있는 종류의 아홉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명원에서의 아홉수는. 그래도 이제 지금은 편집자로서는 10년 차입니다. 보통 하나의 직업으로서 10년 정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자기가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혜진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을 어떻게 정의를 해보고 싶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가끔 프로필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프로필 사진도 주시고 간단한 설명도 주세요라고 할 때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책을 소개하고 편집하는 박혜진입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소개한다라는 일이 되게 전통적인 편집자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보통 마케터가 하고 예, 하죠. 예. 어쨌든 그 민음사 TV라는 컨텐츠를 민음사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소개하는 일을 한 거?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커리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삭이 되지 않고 남아있다.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도 그때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했었냐면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라는 세계문학 그 전집의 작품이 있어요. 네, 알아요. 근데 이제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라는 작품과 제 삶을 연관지어서 이제 내가 문학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뭔가 나와 작품을 다이다로 연결한다. 약간 이거에 재미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통 책을 소개할 때는 그 책의 어떤 권위나 그죠. 줄거리,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책과 내 이야기를 엮어서 설명을 하면 나도 재밌고 어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소개랑 다르게 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기를 민음사 TV에서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저의 정말 좋은 파트너인 민경님이랑도 방향이 맞아요. 우리 약간 늘 책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 얘기하는 거 좀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어. 사실 아마추어 같은 말하기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간다. 약간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미름사 TV 독서클럽의 기조잖아요. 책을 가져왔지만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건 우리들이지.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유치한 책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동안 말해줬던 어떤 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어떤 지적인 말하기와 비교를 하자면 근데 이제 민경님과 저는 이제 그게 한쪽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면 그쵸. 이게 파트너로서 시너지 내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저희 둘 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있고 그리고 너 어디 나가? 그래 내 얘기 그냥 해. 그래 나도 어디 나가? 네 얘기 그냥 할게. 그냥 이게 MOU가 사후에 말만 하자. MOU가 됐구나. 사후에 말도 안 해요, 요즘 민경님이. 리스트를 보다가 깜짝 놀라요. 내 얘기했어,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이 얘기까지는. 당연히 뭐 제가 비밀이야 한 얘기는 네네. 하지 않고 그냥 그죠. 우리끼리 있었던 얘기를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런 양해가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계속 일을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캐릭터가 참 다르세요, 사무 느낌이. 맞아요. 저랑 되게 민경님이 엄청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비유를 들 때 들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래 이 리어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리어왕? 근데 제가 이 리어왕을 최근에 소개를 하고 나서 네. 이게 정말 내가 겪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의 어려움? 그 원인을 이 책이 알고 있다. 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냥꾼의 스케치라는 책을 마감할 때쯤 이 작품 해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작품 해설에도 제사를 붙여주셨어요. 연진이 선생님이, 번역자 네,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 슬픈 시간의 무게에 복종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 말고 느낀 것을 말합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출전이 리어왕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나 리어왕 읽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나? 해야 할 말 말고 느낀 것을 말합시다. 이 문장이 되게 강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그냥 리어왕을 읽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문장이 이 리어왕의 어떤 핵심 갈등을 탁 짚어주는 문장인 거예요.
리어 왕이랑 그 딸 코델리아가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리어 왕이 세 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대답에 따라서 지참금을 달리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가 갖은 수식을 써서 사랑을 고백해요. 지금부터 PT 해봐. 그거 아니에요. 와. 뭐 제 마음엔 아버지밖에 없고 제가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으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애의 춤을 막. 막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셋째 딸 코델리아, 가장 내가 아끼는 딸에게 너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코델리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화가 나요. 없어? 그랬더니 저는 없습니다. 만약 언니들처럼 아버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거라면 도대체 언니들은 결혼은 왜 했지요? 저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랑을 경쟁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구도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섭섭함을 느끼면서 정확한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렇게 어린데 그렇게 무정하냐 라고 말을 하니까 삐졌다. 코델리아가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진실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야, 끝내준다. 셰익스피어. 한 문장 한다, 진짜. 그랬더니 리왕이 그래 진실이 네 지참금이다. 와. 너한테 줄 돈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분야가 완전히 갈라지는데 네네. 이 대사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이 두 종류로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리어 왕이나 언니들처럼 그 상황에 해야 할 말을 해요. 네. 적절한 말, 기대되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사실은 리어 왕식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그 상황에서 타인이 기대하는 것들, 대화 속에서 이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냥 적절히 넘어갈 수 있는 말을 잘 하는 편이라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코델리아다. 여기서 리어 왕도 끝까지 코델리아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와 가장 다른 딸이어서가 아닐까?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민경님이. 민경님도 그렇고 제 배우자도 그렇고 완전 코델리아예요. 그래요? 근데 민경님은 계속 어떤 진실성이라는 것에 엄청 무게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진실하냐 아니냐 이거를 저를 자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봐봐 너랑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도 진실해.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진실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좋다. 나를 대변해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척도보다 중요한 건 그쵸. 저는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말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게끔 말을 해주는 거, 진짜 그런 거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정말로 리어 왕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그걸 말해보라고 했겠어? 그쵸.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내 기분을 맞춰주는 딸에게 돈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 돈 주고 싶다 얘들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이든 아버지에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코델리아다 그러니까. 라는 게 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민경님하고 혜진님이 같이 끌어나가는 그 코너가 되게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어떤 애틋함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의 애틋함 다 알고 있겠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주말에 민경님이 이렇게 뭘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 근데 우리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그쵸. 주말에 연락하면 좀 그러려나? 하고 안 해요. 어제도 똑같은 상황에서 안 하고 그냥 제가 운동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띠리릭 민경님한테 연락이 와서 네. 초장문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됐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고맙고 잘 맞고 왜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단계에서 다 그 선에서 다 머물러요 모든 인연이. 그러네. 조심스러워하니까 그분들 같이 조심스러워하면서 다 거기 계시는데 민경님만 그냥 막 초장문으로 막.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사실은 되게 고맙고 좋죠. 그러게요. 네. 어떻게 딱딱딱 알아버리네 서로의 마음을. 맞아요. 심통나. 그러면 심술나니까 반대로 이건 좀 그렇지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없죠? 없을 것 같아, 왠지. 그 너무 진심인지 아닌지를 캐내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다 그런 유형인 거예요. 저한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쨌든 배우자, 제 여동생, 민경님 이럴 것 같거든요. 그쵸. 셋의 캐릭터가 너무 다 비슷해요. 아, 다 코델리아만도 이루어진 그룹이야. 네. 세 사람이 서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굉장히 서로 동질감을 갖고 있고 그런 종류의 관계성이라는 게 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토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세상을 보자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계성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 관계성이 뭐 많은 걸 주나 봐요. 그래서 들어만 봐도 혜진님이랑 민경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그 관계성이라는 게 어떤 매력인지를 다시 알겠다. 근데 그게 이 고전 안에 있는 걸 보면 그냥 계속 반복된 건가 봐요. 왜냐면 항상 이게 갈등이 되는 건 네네. 정말 다른 남들끼리는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부녀 관계 정도 되는 네. 그 서로에 대한 사랑에 있는 관계니까 이 말하기가 문제가 돼요. 서로 다르게 번역되는 언어를 갖고 있는 거죠. 다 읽고 나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충하면 되지. 뭐 이거 절충하면 이 사람 마음도 배려해주면서 내 진실도 말하면서 하면 되지 라고 할 것 같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매 순간 상황은 잔인하게도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요. 그 딜레마를 이 작품이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같은 특히나 리어왕 이런 사람들은 금방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금방 중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인 것처럼 코델리아들도 끝까지 코델리아라는 거. 그쵸. 그게 그 모순이 너무나 재미있게 그려진 작품. 근데 전 이 얘기 듣는 순간 리어왕이 옛날에 읽었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게 왜 나에게 매력적이었나가 다시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와,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와, 벌써 네.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근데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고 촬영하러 오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책을 할까? 저 책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강시대 작가님 작품을 정하고 이거 책을 가지러 네. 오늘 회사에 들렀다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렀다 오는데 회사에서 제가 주말에 경비를 잘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뚫고 들어가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막 경비가 올려 예. 막 우당탕탕탕탕탕 하면서 왔는데 너무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던 캠퍼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가 네. 너무너무 궁금하고 네. 열심히 고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일단은 캠장으로서는 네. 더할 나위가 없는 소개였다.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 정도로 내가 빠져서 들었던 거 전 솔직히 말하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솔직히 영업 진짜 잘하지 라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넘볼 수가 없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오늘도 캠퍼들 강화버리는 책들 3개 가져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무슨 완전 작별 인사 같이 인사하고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끝낸다 정도로 네.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 캠프는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